여보, 제발 돌아와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맨발로 흙길을 달려가는 사내의 등이 그날따라 몹시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사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았습니다. 집안도 반듯하고 논도 몇 마지기 있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 하나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두 다리만 앞으로 내디디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저 멀리 흙먼지 너머로 사라져 가는데 등 뒤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 한쪽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서는 가축들이 울부짖다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요. 이 모든 일이 단 한 사람이 대문을 나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복녀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석의 집안은 그럭저럭 살만한 편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있었고 선친이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빚 한 푼 없이 살림을 꾸려놓은 덕분에 윤석은 굶주림이 무엇인지 크게 모르고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을 제법 알아주었지요. 그런데 윤석이 장가를 든 뒤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왜 저리도 몸집이 큰 거야? 글쎄 말이야. 밥도 보통 사람의 2배는 먹는다던데. 처음에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오가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란 게 원래 그렇지요. 낮은 소리도 담장을 넘고 담장을 넘은 소리는 어느새 골목 전체를 채웁니다. 윤석의 아내 복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남달리 컸습니다. 노래 여자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도 넓었으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루가 살짝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밥상을 받으면 수저를 내려놓기까지 남들보다 한참이 더 걸렸고 그러고 나서도 눈빛은 여전히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허나 복녀라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다 붓두막을 채우고 마당을 쓸고 가축들을 먹이고 밭두렁에 나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것도 등이 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복녀의 표정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세상 일에 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눈빛이 깊고 단단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 강 씨의 눈에는 그 묵묵함이 도리어 거슬렸습니다. 강 씨는 원래부터 사람의 겉을 먼저 보는 성품이었습니다. 집안 체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마을 잔치에 나갈 때도 옷 한 벌을 어떻게 차려입느냐를 한나절 고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복녀는 아무리 봐도 며느리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저 사람 오늘 또 아침밥을 2 그릇 비웠더구나. 쌀이 성한 날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저 집 며느리 보러 일부러 담장 너머로 기웃거린다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윤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강 씨의 말이 쌓일수록 윤석의 어깨도 점점 안쪽으로 굽어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마주칠 때 윤석은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괜스레 화제를 돌렸습니다. 복녀를 내세우기보다는 뒤에 세웠고 함께 장에 나가는 일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밥상머리에서 말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복녀는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나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름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었고 마당을 쓸었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그 무렵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찌 된 일인지 윤석의 집 논에는 그해도 벼가 풍성히 익었습니다. 가축들도 병 없이 살쪘고 창고의 곡식은 줄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이 좋은 집이라고들 했습니다만 그 운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도 강 씨도 그저 선친이 덕을 쌓은 덕분이거니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닿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여 집 안팎을 감싸고 있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디에 깃들어 있었는지 윤석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잘 계십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망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복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집의 대문을 등지고 먼지 앉은 흙길 위로 한 발씩 내딛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평온한지 보는 사람 쪽이 도리어 가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살도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결심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가을 수확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찼고 마을에는 추수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을 때였지요. 그날 저녁 강 씨는 윤석을 건넌방으로 불렀습니다. 윤석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 말이다. 마을 양반댁에서 저번 잔치 때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어. 저 집 며느리는 대체 어디서 데려온 거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윤석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런 소리를 들을 집안이 아니지 않느냐. 윤석은 그날 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 말은 그의 안에서 며칠을 두고 자라났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아는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복녀 이야기가 나오려 하면 먼저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복녀와 눈을 마주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복녀는 그 사이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났고 마당을 쓸었고 밥을 지었습니다. 윤석이 말을 걸지 않아도 묵묵히 제 일을 했고 시어머니 강 씨가 날선 말을 해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받아 넘겼습니다. 서름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녀는 그것을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윤석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윤석은 한참 동안 마당을 내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녀, 나 할 말이 있소. 복녀는 수저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시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한 번 불어 문풍지를 떨었습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고 그것으로 모든 말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바늘과 실 한 쌈, 그리고 혼인할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건네준 작은 주머니 하나. 보따리는 한쪽 팔로도 넉넉히 들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녀는 밥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강 씨도 윤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수저가 놓이고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복녀는 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몫을 다하고 나서야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복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쓸던 마당이었습니다. 가축들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처마 끝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은 방 안에 있었고 강 씨는 건넌방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잘 계십시오. 복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듣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이 집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흘길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대문 밖으로 사라지던 그 찰나 무언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이 집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닭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우리 안에서 발굽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윤석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안채 지붕의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안채 지붕이 내려앉은 것을 윤석이 눈으로 확인한 순간 외양간 쪽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 2마리가 우리 안에서 발굽을 마구 구르다가 이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닭들은 회를 치며 마당으로 흩어졌고 돼지는 울부짖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윤석은 처음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 몸이 먼저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강 씨가 건넌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척도 없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내려앉은 지붕을 보고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기와장 하나가 또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윤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하던 지붕이 왜
윤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붕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와가 들뜬 것도 없었고 석가래가 썩은 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목수가 봄에 한 번 훑어보고 갔을 때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바람도 없는 맑은 아침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윤석이 달려가 문을 열어 젖혔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창고 안에 쥐떼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을에 들여다 쌓아둔 곡식 자루들이 여기저기 뜯겨 있었고 나달이 마당 쪽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윤석은 쥐떼를 쫓으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쥐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강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쓰러진 소를 내려다보다가 무너진 지붕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창고 쪽을 바라보다가 무엇 하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그것도 불과 1시경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소동 소리를 들은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두어 집 떨어진 곳에 사는 박서방이 먼저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지붕이 왜 이래? 소가 죽었다더니 정말이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석의 집이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기이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노인이 팔짱을 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간 것하고 이게 관계가 있지 않겠소?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사람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가 대문을 나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한 번 뒤를 돌아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잘 계십시오.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지붕, 쓰러진 가축, 쥐떼가 들끓는 창고,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곡식도 넉넉했고, 가축도 살쪘고, 지붕도 견고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녀가 없다는 것. 그제야 윤석은 천천히 지난 10년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복녀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흉년 한 번 없이 살았다는 것. 가축이 병으로 죽은 적이 없다는 것. 창고에 쥐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는 것. 이웃 마을이 흉작에 시달릴 때도 이 집 논에만
벼가 익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아직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넋나간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아. 윤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녀가 나간 방향이었습니다. 흘길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까지 시야가 트였지만 복녀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키기 어려운 방식으로. 업신이여, 그 며느리가 바로 이 집의 업신이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모여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오참봉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젊어서 한양까지 올라가 여러 견문을 쌓고 내려왔다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고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 눈으로 이 집 마당을 찬찬히 살피고 나서 그 말을 입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업신이라 하면. 윤석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복을 지키는 기운이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는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동안은 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곳간이 비지 않으며 가축이 이유 없이 죽지 않는 법이야. 오참봉은 무너진 지붕 쪽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몇 해 전이지.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이 집에 흉한 일이 있었나? 흉년이 들었나?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나? 곳간 바닥이 드러난 적이 있었나? 윤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참봉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제야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복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해, 마을 전체가 가뭄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윤석의 집 우물만 마르지 않았다는 것. 복녀가 손수 씻어 항아리에 담아두는 곡식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 이웃집 소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질 때도 윤석의 집 가축들은 한 마리도 탈이 없었다는 것. 윤석은 그 모든 것을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친이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복녀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기 싫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복녀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녀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윤석은 줄곧 복녀의 몸집만 보았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만 들었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이 집에 무엇이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같은 기억들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달라졌다는 것을 사실 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집이 크고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 눈에 거슬렸고 그 거슬림이 다른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집안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무엇을 내쫓았는지를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강 씨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니고 모여 선 사람들에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복녀의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던 뒷모습. 한 번 뒤를 돌아보던 눈빛. 잘 계십시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원망 한마디 없이, 울음 한 번 없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자신이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윤석의 눈이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흙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돌멩이가 밟혔습니다. 그래도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 윤석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무어라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흙길 위에 찍힌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복녀가 걸어간 방향이었습니다. 아직 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윤석은 달렸습니다. 이 고통이, 이 숨참이 지금 자신이 치러야 할 가장 작은 대가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복일 때는 몰라요. 그 말이 산길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새 소리도 없었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만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석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맨발 아래로 산길의 돌멩이와 흙이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윤석이 복녀를 따라잡은 것은 마을에서 한참 벗어난 산길 어귀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는데 복녀는 서두르지도 않은 듯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등은 곧게 세운 채로 윤석이 이름을 부르자 복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복녀. 윤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와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크게 잘못했소. 복녀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석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었습니다. 오래 무언가를 보아온 사람의 눈처럼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복녀는 한참 동안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그 사람을 서두르지 않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복일 때는 몰라요.
복녀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라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담긴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치를 그저 소리내어 있는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잃고 나서야 아는 법이지요. 윤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원망이 없다는 것이 도리어 그를 더 깊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원망이라도 있었다면 빌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이라도 더 보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녀의 눈에는 원망도 용서도 아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녀, 제발. 윤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걸어왔던 것처럼 조용히 한 발씩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그렇게 산길 안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윤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어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복녀의 뒷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완전히 가려지고 나서도 윤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 아래 흙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날 이후 윤석의 집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고쳐 올렸지만 이듬해 봄 또다시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로 들인 가축은 이유 없이 야위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논에서 걷어들이는 벼의 양이 예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그 이후로 말수가 부쩍 줄었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윤석은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살림은 조금씩 더 기울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석의 집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다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타까움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참봉이 그날 했던 말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돌고 돌아 어느덧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겨울밤이면 한 번씩 꺼내 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복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정이 있다는 말도 들었고 먼 고을로 넘어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어느 넉넉한 집안의 식구로 들어갔다 하고 그 집이 그 뒤로 몰라보게 흥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으며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 복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무너진 지붕으로, 쓰러진 가축으로, 줄어드는 곡식으로, 그리고 맨발로 흙길을 달리다 끝내 무릎을 꿇는 한 사내의 모습으로. 윤석은 그 뒤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산길 어귀에서 멀어져 가던 복녀의 뒷모습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따리를 들고 등을 곧게 세우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던 그 모습을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채우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는 비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보입니다.